오늘 아침 백악관은 미군이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24시간 동안 19,000명을 해외로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로 백신의 효과가 기존 91%에서 6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관광객들에게 하와이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기한이 만료됐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이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90도를 웃도는 기온과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백악관은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미군이 24시간 동안 19,000명을 해외로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다수가 현지인으로 보입니다. 14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미군이 철수시킨 인원은 총 82,300명에 달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프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아프간 완전 철수의 시한을 기존 8월 31일 그대로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앞으로 7일만 더 철수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5,800명의 공항 주둔 미군 중 일부가 이미 전날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카불 공항의 비상 철수가 시작된 14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미군의 총 철수 인원이 82,3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7월 말부터 시작한 특별 이민비자 발급제에 8월 14일 이전 수송분까지 합하면 87,900명을 아프간에서 철수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미 국적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 추정치를 바탕으로 7,000명은 넘어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에는 미 국적자가 11,000명에서 15,000명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퍽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1%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월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최근 2주간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도 46.6%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군 완전 철수를 앞둔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간을 20년 만에 재장악한 뒤 억압적인 통치가 예상되면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동맹군의 대피작전 시한을 두고도 정치적 힘겨루기가 펼쳐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프간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빠르게 떨어지면서 평균 50% 이상을 유지하던 지지율은 지난주 여러 조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미군 철수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분야 국정 수행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경제 분야 지지도는 39%에 불과했고 그나마 코로나19 대응에서 절반인 50%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로 백신의 효과가 기존 91%에서 6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았고 중증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의 초기 연구에서는 예방 효과가 91%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8월 14일까지 몇 주 사이 예방 효과가 66%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가 경미한 감염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6개 주 8개 지역에서 매주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의료 및 보건 인력과 필수 근로자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만 연구원들은 이번 통계치의 불확실성을 경고했습니다. 애초 조사 대상자 중 감염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적이었던 지난 몇 달 동안 미 접종자 488명 중 19명이 감염됐고 접종자 2,352명 중 24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전파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중증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CDC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미 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될 확률이 4.9배, 입원할 확률이 29.2배입니다. 한편 식품의약국은 지난 23일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하고 5세에서 11세 대상의 백신 승인을 다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관광객들에게 하와이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하와이에 렌터카 관광 및 식당 이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4주 동안 콘서트 등의 모든 대규모 행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임은 10명, 야외 모임은 25명으로 제한했고 식당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와이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확진자 수도 병원 시스템을 압도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하와이 신규 확진자는 평균 700명으로 7월 초보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입원 환자도 2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서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자가격리 10일 또는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에는 FDA 긴급 승인을 받은 3가지 항체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입하면 경증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병원과 의사들에게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항체 치료 활용을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우치는 또 항체 치료제가 기록된 감염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예방 치료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3가지 항체 치료제가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 치료제들은 납세자 지원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파우치 박사는 아직 항체 치료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미국의 항체 치료제 수요는 거의 11만 개에 달해 5배로 증가했습니다. 항체 치료제 대부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에서 사용됐는데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역시 항체 치료제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이 아직도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기한이 만료됐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통한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정보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코로나19 기원 재조사에서 자연 발생설과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새로운 단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량의 기존 정보를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당국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기밀 보고를 받았고 정보 당국이 이 보고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 며칠 내 기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중앙정보국 등 정보당국에 최종적인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노력을 배가하라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어제 90일로 한정했던 이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2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중국 실험실에서 유래했다고 보고했다면서 어느 쪽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또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보류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Remain in Mexico를 재실시하라는 법원 명령을 중지시켜달라고 상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이 기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의 이민 정책인 미국 이민들을 멕시코에 대기시키는 Remain in Mexico를 재실시하라는 법원 명령을 중지시켜달라고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의 3명은 반대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멕시코 수용 정책을 백지화한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급법원 판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의 멕시코 수용 정책을 믿을 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수행하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역시 트럼프 정부가 폐지했던 미성년 아동 이민에 대한 추방유예 복원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처럼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각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들도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발표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민 정책에 대한 결정은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하면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들을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이 1965년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최종 통과하면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주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투표권 제한 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단 한 표의 찬성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가 성스러운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상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민권운동가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1965년 투표권법의 핵심 보호 조치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하고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30여 개 주에서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올해도 현재까지 최소 18개 주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이 최종 통과하면 법무부는 각 주의 투표 관련 법안에 새로운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으로 알려진 의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애리조나나 텍사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투표권 제한 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 법안 지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뉴욕이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아파트 임대료가 비싼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원베드룸 아파트의 렌트 중위 가격은 $2,810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아파트 임대 플랫폼 점퍼보고서에 따르면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월세 중위 가격은 뉴욕시에서 $2,810로 샌프란시스코 $2,800를 간발의 차로 제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 월 임대료가 뉴욕보다 $800나 비쌌습니다. 이후 두 도시의 아파트 임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이 사무실 문을 닫고 직장인들이 교외나 작은 도시로 이사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 속도에서는 두 도시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 조사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보다 24%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18% 하락한 뉴욕을 여전히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7개월간 뉴욕은 20% 가까이 급등한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깝고 기술기업 종사자들이 많이 사는 샌프란시스코는 재택근무 확산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는 보스턴 $2,300, 세너제이 $2,200, 워싱턴 DC $2,160, 로스앤젤레스 $2,0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상청이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90도를 웃도는 기온과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뉴욕시 전역과 나소 카운티, 북서부 서포 카운티, 웨스트 체스터, 오렌지 라클랜드 카운티 일부 지역입니다. 뉴저지 지역은 버겐 카운티 등 북부 지역 5개 카운티에, 그리고 커네티컷주는 페이필드와 뉴헤이븐 등 4개 카운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뉴욕시 낮 최고 기온은 90도가 예보되고 있지만 폭풍 헨리의 여파로 높은 습도가 예상돼 실제 체감 온도는 10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가까운 쿨링센터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콘 에디슨은 특히 낮 시간대 전력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에어컨 온도 설정을 낮추고 창문을 가리는 등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토요일은 기온이 낮아져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오늘 펜실베니아주 내 한국전 참전용사 11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메달 수여식에서 현재 한미 동맹의 토대를 만든 주역은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정부가 한국전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감사와 예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제작했습니다. 메달 수여식엔 참전 용사 가족 40명 외에도 한인단체와 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지난해 코로나19 TV 브리핑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던 국제 에미상까지 취소됐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가 관저를 떠난 다음 날인 어제 국제 에미상 주최 측은 뉴욕주 법무장관의 수사 보고서 발표와 그 뒤에 이어진 쿠오모 전 주지사의 사임에 따라 2020년 수여했던 국제 에미상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아카데미 측 자료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의 이름과 수상 관련 언급도 일체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오는 10월 1일부터 갤런당 8.3센트 인하됩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어제 현재 갤런당 50.7센트인 휘발유세를 42.4센트로 인하한다며 2021-2022 회계연도에 휘발유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휘발유세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9번째 수준으로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이던 지난해 펜실베니아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진열된 음식들에 침을 뱉고 기침을 한 여성이 어제 테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행위를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짧으면 1년, 길면 2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8년을 선고하고 약 3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37세의 이 여성은 지난 6월 자신의 행동이 폭탄 테러 혐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고 오후엔 화창한 가운데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